특히 두드러기와 자반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알레르기처럼 나타나니까 이게 쇼그렌과 연관이 있어 싶으시겠지만 이건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라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 병태의 기전 중에 하나인 혈관염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에서 이런 두드러기나 자반 같은 환자분들, 혈관염 환자에서 한 84% 정도에서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인 SSA 항체라고 많이 불리는 이 안티로 항체가 확인되었다. 자반과 두드러기는 쇼그렌 증후군의 임상적 맥락에서 아주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피부 혈관염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이병만의원 허준영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쭉 돌려다 보니까 쇼그렌 증후군 관련된 영상들을 최근에 좀 찍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도 비중으로 보면 거의 가장 높은 비중이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한번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좀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건조감 이외의 증상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다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 맞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대학병원에서 받으시니까 대학병원 진단 후에 이런저런 증상들을 얘기하시면서 대학병원에서 제가 요즘 피부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뭔가 인지 기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쇼그렌이랑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관련 없으니까 이건 다른 과 가서 치료하셔라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련 없다는 증상들인데 왜 이게 여기선 관련이 있다고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억울한 점들도 있는 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권위 있는 대학병원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왜 너가 뭔데 맞냐고 하냐, 그리고 그걸 왜 치료한다라고 드냐, 그게 치료 대상이 맞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그게 연관이 없는 게 맞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주로 외분비선이라고 하는 액체를 분비하는 이런 샘들에서의 기능 이상이 메인인 건 맞지만 이 쇼그렌 증후군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특히 질병의 활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 지표가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 특히 유럽 기준을 많이 따라가는데 EULAR, 유라라고 하는 유럽 류마티스 학회 중에 2015년도에 이제 전 세계에서 한 39명 정도 쇼그렌 증후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중요 지표로 삼자라고 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만드는데 SDI라고 우리가 부르는 기준을 잡거든요. 이걸 가지고 쇼그렌 증후군의 질병 활성도를 측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이 원문인데 SDI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는 피부 질환, 호흡기, 신장, 관절, 그리고 말초신경계 PNS, 그리고 중추신경계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이죠. 말초, 중추신경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혈액 증상들, 글랜듈라라고 해서 선 증상들, 전신 증상들, 림프절, 그리고 생물학적 지표들까지 이렇게 총 12개의 도메인을, 12개의 영역을 포함해서 쇼그렌 증후군의 활성도를 측정하자라고 이 다수의 전문가가 합의한 내용인 거거든요. 쇼그렌 환자분들 중에 호흡기를 침범한다거나 신장을 침범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건 와닿는데 피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도 정말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게 이 기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독립적인 하나의 도메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그래프로 살펴보면 각 도메인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지 각각의 점수를 뭐 3점에서 6점, 뭐 12점, 만점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서 쇼그렌 증후군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측정하자라고 전문가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도메인을 분류하면서까지 쇼그렌 증후군 활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왜 대학병원에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셨을까? 저도 사실 좀 의아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대학병원에서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단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에서의 치료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류마티스 내과보다는 뭐 신경과 증상이 있으면 신경과로, 피부 질환이 있으면 피부과로 가서 치료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신 게 아마 쇼그렌과 관련 없다라고 환자분들은 이해하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쇼그렌 증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피부 발진을 좀 살펴보면 피부 발진은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과 매우 유관한 증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흔한지를 좀 살펴보면 쇼그렌 증후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 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절반의 환자분들한테서 피부 발현이 실제로 나타나고 뭐 건성 피부, 뭐 촉지성, 비촉지성 자반,
두드러기 병변 등이 주로 나타나는데 이 일부 피부 소견들이 대부분 이제 다계통 혈관염 그리고 비호직긴 림프종을 포함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발생 위험증과 연관되어 있어서 임상적으로도 예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기와 자반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알레르기처럼 나타나니까 이게 쇼그렌과 연관이 있어 싶으시겠지만 이건 단순 알레르기가 아니라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 병태의 기전 중에 하나인 혈관염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반이나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꽤 흔한 이제 임상적 피부 발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백혈구를 파괴하는 혈관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연구예요.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에서 이런 두드러기나 자반 같은 환자분들, 혈관염 환자에서 한 84% 정도에서 쇼그렌 증후군의 중요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인 SSA 항체라고 많이 불리는 이 안티로 항체가 확인되었다. 자반과 두드러기는 쇼그렌 증후군의 임상적 맥락에서 아주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피부 혈관염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SSA 항체가 저희가 실제로 치료를 해봐도 임상적으로 피부 혈관염 반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쇼그렌 증후 환자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 SSA 항체를 가지고 양성을 확인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반대로 의미하면 SSA 항체가 양성인 분들은 피부 양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쇼그렌 증후군 때문이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피부 혈관염이 있는 실제 쇼그렌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피부 질환이 없는 쇼그렌 환자분들보다 전신 침범이 훨씬 더 많다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 연구를 살펴보면 2004년에 진행된 연구인데 총 558명 정도의 환자분들을 연구해 봤는데 그 중에 89명 한 16% 정도에서 피부 침범이 확인됐는데 주요 피부 침범은 52명에서 나타난 피부 혈관염이었다. 그 중에서도 피부 혈관염이 있는 환자는 혈관염이 없는 쇼그렌 환자분들에 비해 관절 침범의 비중이 50%대 29% 매우 높았죠. 말초신경병증도 31%대 4%로 레이노 현상도 40%대 15%, 신장 침범은 10%대 0%까지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유병률이 차이가 아주 유의하게 쇼그렌 환자분들 중에 피부 침범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아주 높았다. 그러니까 피부 혈관염은 단순하게 피부 문제가 아니고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에게는 전신 활성도가 높다는 중요 신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이지만 피부 증상으로만 나타난 외분 비삼의 어떤 건조 증상들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던 환자분 사례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건조 증상이 없이 피부 발진으로 나타났다는 건 건조 증상은 없지만 이 쇼그렌 증후군의 질병 활성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환자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약간 이 질문을 하시면서 막 민망해 하시면서 제가 요즘 막 기억력도 또 떨어지고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건망증도 심해지고 이러는데 이것도 혹시 뭐 관련이 당연히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 인지기능 저하. 우리가 요즘 브레인 포그, 뇌 안개라고도 하는 증상도 쇼그렌 증후군과 전혀 무관한 증상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막 증상이 뭔가 명확하게 과거 대비 인지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스스로 느껴지니까 이런저런 검사를 해봐서 심한 분들은 실제로 MRI까지 검사를 다 해봤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자기는 이게 의아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MRI상 정상인데 왜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한 답이 될 만한 연구를 좀 가져와 봤어요. 2019년에 진행된 연구인데 보시면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 인지장애는 아주 흔히 보고된다. 많은 환자들이 소위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불리는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서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주관적인 인지 어려움. 브레인 포그라고 하면 좀 환자분들이 어색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주는데 건망증, 그리고 기억력의 저하, 전신적인 혼란, 그리고 언어 유창성의 감소, 집중력 저하 같은 특별한 건가 싶은 그런 증상들이 다 아주 광범위한 주관적인 인지 어려움인데 이것들이 다 브레인 포그에 해당된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사례에서 한 25에서 60% 정도에서 이런 신경 증상이 의외로 첫 번째 임상 발현이다.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로 이런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진단의 평균 2년 정도 앞서 나타날 정도로 진단받기 2년 전부터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졌던 것들이 쇼그렌 증후군의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이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환자분들이 MRI를 대든 살펴보면 뇌 MRI 상에서는 대부분 정상이라고 해요. MRI상 정상인데 인지 기능이 왜 실제로 나타나는 걸까? 2014년도에 한 120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좀 살펴보면 답이 좀 나오는데 CNS, PNS라고 했던 그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침범 환자분들을 좀 보니까 81명의 환자분들을 연구해 봤을 때 한 67.5%의 유병률로 관찰이 됐다.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지장애 44.4%,
그리고 기분 장애가 38.3%로 뒤를 이었는데 MRI 분광법에서는 전두엽 피질화 그리고 기저액 백질에서는 NNA 수치 또는 NNA가 크레아틴 비율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는 미세혈관 반응의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 미세혈관 반응의 손상, 즉 아까 이야기했던 혈관염의 연장선인 건데요. 다별령 분사학에서 두통, 인지장애, 정신증상은 혈청학적 지표, anti-SSA 그리고 MR 분광법 소견, 그리고 미세혈관 초음파 소견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그러니까 다 이 인지기능 장애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혈관염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 67.5%에서 신경계 침범이 확인됐고 인지기능 장애는 44.4%에서 나타날 만큼 뇌 구조상의 이상은 없더라도 실제로 신경세포 대사 이상이 발견됐다는 거고 이게 항체 중에서는 anti-SSA, 로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냥 연구만은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를 해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전 사례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이 환자분도 30대 여성분이셨는데 오래전에 이제 처음 쇼그렌 증후군을 알았을 때 건조감보다는 주로 인지기능이 장애, 이분은 브레인 포그라고 호소를 하셨던 증상인데 이런 증상들을 아주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약물을 사용해도 특히 할록신이라고 하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쇼그렌 증후군의 주요 약물로도 이 증상이 조절되지 않았던 분이 오히려 약물을 끊고 수치들이 다 개선되면서 이 브레인 포그까지 사라진 영상을 이전에 소개를 드렸었으니까 이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아, 이런 증상도 분명히 치료의 대상이 되고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연구들이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관계없다고 할까?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이라는 진료구조에 나타나는 장점인 동시에 문제점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학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건조증 중심의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 증상이 있으면 피부과로 신경 증상이 있으면 신경과로 아주 의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실제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들 처방하기에 좋은 약들로 이 증상이 조절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대증 치료라고 하는 쇼그렌 증후군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치료하는 방식들로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다 쇼그렌 증후군의 피부 침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침범까지 다 사실 혈관염이라는 병태의 공통점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동일한 원리로부터, 동일한 면역 기전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치료도 같은 곳에 집중을 해서 즉 핵심 기전이 되는 자가 면역성 기전 자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 없어질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피부루푸스라고 하는 피부에서 나타난 증상을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나타난 패턴들을 보여준 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피부루푸스랑 쇼그렌 증후군 다 이 탈번 인터페론 증가랑 B세포 과활성화라는 어떤 병리적으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서 실제 이런 피부 질환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효과를 일부 냈다라는 연구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는 질환들이 같은 약에 반응한다는 건 공통적인 병리 기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증명으로도 사용되지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이 이 쇼그렌 증후군의 주요 약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꽤 관절염이 메인으로 나타나는 쇼그렌 환자분들께는 큰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편인 것 같은데 관절염 이외의 도메인에서는 큰 효과를 거의 못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 연구들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약이 나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면역계 교란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교정하는 약물은 아니다 보니까 주로 관절염을 갖고 있는 분들께는 저는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외의 상태에서는 이 약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이 연구도 좀 그렇게 저는 살펴보고 있어요.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은 병원에서 이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했다는 걸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쇼그렌 증후군이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학병원의 교수님들께서는 주로 이 쇼그렌 증후군의 핵심 이제 침샘 건조 또는 눈물샘 건조를 주로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 학회에서 공인한 쇼그렌 증후군 활성도 지표에서는 피부 증상도 또 신경계 증상도 아주 명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증상들은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고 이 SSA 항체나 이런 면역 활성도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은 거니까요. 저희는 어쨌든 그런 증상 하나하나에 포인트를 둔다기보단 근본적으로 면역 관용 회복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면역계 관용 회복을 통한 쇼그렌 증후군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증상들이 함께 호전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고 반복적으로 환자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증상들이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점.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은 단순한 건조증만이 메인인 질환이 아니다. 뇌분비샘부터 시작해서 피부,
신경, 혈관까지 아주 전신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명확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건조감이 없더라도 피부가 가렵고 머리가 맑지 않다면 이거는 다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이 맞다라는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라는 게 어떤 증상 하나하나를 대칭적으로 그에 맞는 약들을 찾아가시기보단 병의 뿌리가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뿌리를 회복했을 때 이 나타나는 모든 전반적인 증상들이 같이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쇼그렌 증후군이 건조감이 메인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전 건조감은 전혀 없어서 몰랐는데 다른 것 때문에 진단받게 됐어라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그중에 심각한 경우만 떠올려 보면 저희 치료하던 분 중에 이제 거의 1년이 되셨는데 폐침범 때문에 오셨던 건데요. 폐가 섬유화가 좀 진행이 돼서 호흡기 기능이 이상이 생긴 걸로 병원 검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돼서 치료를 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 전까지 환자분이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걸 기록을 가지고만 보다 보니까 대학병원 검진 기록을 이제서야 1년 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환자분이 류마티스로 인한 폐질환이라고 알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진단된 기록지를 쭉 받아 보니까 쇼그렌 증후군으로부터 시작된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환자분이셨는데 본인도 쇼그렌 증후군인지 몰랐던 거죠. 이분도 이제 SSA 항체가 양성, 고역과 양성이었고, 이분이 제가 치료하면서 계속 관절통의 양상이 전혀 안 드러나고 계속해서 두드러기, 피부 발진 이런 형태가 치료 과정에서 제가 한 3번 정도의 파도라고 설명드릴 때마다 주로 기침 가래도 나타나지만 피부 반응이 주로 많이 나타났어서 이게 류마티스 패턴이 아닌데 라는 계속 의아함이 있었던 환자분인데,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그 결과지를 보고 쇼그렌 때문이었다는 거 아니까 역시 그러셨구나 라고 했던 분이 최근에 좀 있고요. 또 의외로 브레인포그 이외에 혈액 검사 중에서 의외로 그 관절염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쇼그렌 증후군인 걸 알고 건조감은 전혀 없지만 관절통만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이거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유독 건조감만 없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2가지 도메인을 나눈 이유가 건조감 없이 나머지가 동반되는 경우들은 많이 보는데, 이 모든 증상들이 동반된 정도로 심각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은 건조감이 거의 다 나타나서 건조감까지 나타났다면 이미 증상이 꽤 많이 진행된 형태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많으세요? 대부분은 아니고요. 비율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건조감을 더 많이 느끼시긴 하세요.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해서 안과를 다니다가 병원에 가다가 류마티스 내과 가보라고 해서 해보니 확진받았다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막 다발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해봤더니 쇼그렌 증후군이었다는 게 그 다음으로 많은 것 같고요. 요즘은 의외로 아까 이야기 드린 생각보다 패침범부터 나타난 경우들을 꽤 많이 봐서 경향성이 요즘 들어서 호흡기 기능 이상 때문에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다가 쇼그렌 증후군을 알게 됐다는 분들이, 물론 전체 비중으로는 여전히 낮은데 그분들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 패침범 사례분들을 요즘 유독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완치라는 기준이 이 지표랑 연결할 때 그 쇼그렌 증후군 관련된 약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외에는 효과 있는 약이 없거든요. 어떤 약물들이 임상 실험을 들어갈 때 이 약물이 쇼그렌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이 지표들을 가지고 보통 보거든요. 이 지표들에서 점수가 몇 점 정도 회복이 됐다. 보통은 이걸 가지고 이 약물의 효과를 증명하는데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뭐는 사라지고 뭐는 좋아진 건 점수가 막 튀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이 이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는 걸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쇼그렌 증후군의 약물을 개발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의미가 이 모든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게 완치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봐서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영역들에 다 있는 것들이죠. 완치라고 하는 게 저는 SI라고 불리는 이런 질병 활성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약물 없이, 그리고 그 안정적인 유지 상태가 저는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이걸 저는 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혈청학적으로는 이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C3, C4 같은 보체 수치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쇼그렌 증후군을 치료해보면 ANA 역가는 저희가 치료해보면 분명히 반응을 많이 하는데 그게 SI라는 활성도 측면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고 SSA 항체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SSA 항체는 확실히 치료해보니까 줄어드는 것까지는 보는데 없어지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제 치료의 목표로 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ANA 역가의 감소, SA 역가의 감소 정도까지는 치료에 저는 목표로 삼고 중요 반응으로 보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사실 저희는 영상에서 주로 환자분들 사례를 소개하려고 할 때 이런 증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는 약간 제 개인적인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영상이어서 사실 그동안은 이런 증상들은 많이 안 다뤘어요. 왜냐면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 알레르기가 있던 사진을 가지고 없어진 걸 보여줘도 계속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있었던 사진이랑 없었던 사진 보여주고 이게 정말 없어진 상태가 맞냐라고 따지실 수도 있고, 피부 증상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환자분이 느끼는 인지기능의 저하고 MRI상도 이상이 없는 인지기능 저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증상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세스멘트라는 게 있죠. 하지만 이거 환자분이 체크한 거고 제가 체크한 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게 좀 뭐랄까? 너무 주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쪽을 잘 못 다뤘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수치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이 중에 혈액학적으로, 혈청학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들로 최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쇼그렌 증후군도 좀 명상이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C3, C4 같은 보체 수치들이나 어떤 dsDNA 같은 그런 항체 수치들이 유의미하게 변하는 거랑 질병 활성도랑 연결이 돼서 이런 게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보여드리기가 좋은데, 쇼그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건조감이라는 것도 숫자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다뤘던 실제로 눈물샘 분비 기능이나 침샘 분비 기능이 1분당 몇 미리 정도 분비된다라는 그 수치 변화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글로도 다루고 사례로도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객관적인 어떤 숫자로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을 저는 좀 영상으로 남기는 게 좀 선호도가 떨어져서 한동안 좀 못 다뤘던 건데,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영상을 다루는 게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냥 그분이 댓글에서 이렇게 임상적 호전 근거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근거가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이런 지표들을 보는데 이런 걸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호전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자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변합니다 라는 거랑, 그래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상들이 있을 때 이런 질환에 좀 다루고 싶었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 좀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